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세미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0일 국회에 출석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건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이라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는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속도라면 2020년에는 북한이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연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방위비 협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제안에 우리 측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타워 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수리하던 50대 남성이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을 포함한 83건의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마침내 처리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이라는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적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원내대표 회동 끝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83건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부담금의 처벌 조항 마련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대상을 두고 의견차가 있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여야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설득을 위해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석의 국회 출석을 계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김용균법 협상에 탄력이 붙었고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수석의 국회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두고 시급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야당 측에 요구하는 이른바 거래를 한 것인데 어느 쪽에 이득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확인되면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크게 세 가지. 우선 셀프 인사청탁 의혹.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제 지원에 내정까지 됐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5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경찰이 수사 중인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등 특감단 재직 당시 수집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징계 요청과 함께 예상됐던 수사 의뢰는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대검 감찰조사에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른바 셀프 승진 이동을 하려 한 것도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 셀프 승진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은 물론 과기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재입성한 김태우 수사관.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과 6월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다시 가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최 씨는 민간인인 자신의 지인에게 김 수사관의 인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인맥이 넓은 최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게 대검 감찰본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청와대 입성이 인사청탁의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감찰 범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김 수사관이 유영민 장관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 자리를 만들게 해 사실상 내정받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셀프 승진 이동에 대해선 6급 공무원인 수사관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5급 자리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게 통념상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기부 역시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산하기관 등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불거져 필요에 따라 만든 자리라는 건데 인정하면 유 장관이 김 수사관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셈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가지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김 수사관은 앞으로 열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던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김태우 수사관 요청으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히자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또 과연 청와대에 어느 선까지 보고되는지가 관심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 같은 리스트가 작성됐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습니까?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정말 넉넉히 짐작됩니다. 특히 전 부처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계속 살펴보겠다며 특정 부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상대로 같은 내용의 취지의 문서가 만들어진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부처들 전체를 상대로 일일이 확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부 리스트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아 수집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사찰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50명의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가장 많은 13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문 원장은 1994년 나우콤을 창립한 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IT 벤처기업에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반면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재산이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타워 주차장에서 남성이 떨어져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들것에 밧줄을 연결해 부상자를 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 타워 주차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57살 이모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폐기물 중간처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기류 등이 불에 타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시민이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군자동에 있는 모형 제작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관이 시민을 구조해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사무실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물고기를 키우던 어항에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1년 반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3일 만에 또다시 수감된 겁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4일 출소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 씨가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차 씨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치는 사고를 내 1년 6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경찰은 마약 구입 경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또 길고양이 테러 소식입니다. 지난 10월엔 전북 익산에서 독극물을 먹은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었는데요.
경기도 시흥에서는 얼마 전 한쪽 눈에 쇠구슬이 박힌 고양이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물에 대한 잔인한 테러는 범죄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 하루에 2번 주민들이 인근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저녁 이틀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고양이 한 마리가 오른쪽 눈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한쪽 눈이 핏덩이가 져서 나타났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였어요. 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안구에는 지름 8mm 쇠구슬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구는 다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잇몸 안쪽까지 다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양이는 결국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곳입니다. 점심이 되면 많게는 5-마리의 고양이가 모입니다. 이렇게 눈에 쇠구슬이 박힌 채 발견된 고양이만 이달 들어 벌써 2번째. 이제는 밥때가 돼도 고양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덜미 부근이 찢어진 고양이도 발견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으러 왔다가 조용히 가거든요. 동물보호법상 잔인하게 동물을 살상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 수준인데 조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계서열 26위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사비가 아니라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조성래 명예회장 등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에도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부실 결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부실 계열사 지원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성래 효성 명예회장에게 157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증여받고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 군 생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외박 시 지켜야 했던 위수 지역 제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내년 2월부터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평일 외출이 전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월 2회까지 가능해집니다. 외출자 수는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사 외박 지역, 즉 위수 지역 제한도 없어지는데 대신 각 부대 지휘관이 복귀 소요 시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대까지 2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지역 어디에서든 병사들의 외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부대 숫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점차적으로 늘려 충분한 실험을 한 뒤 전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보안 문제입니다. 촬영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녹음 기능은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 국방부는 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영 문화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버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고속버스부터 시내버스까지 모든 버스가 대상인데 시기는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의 요금은 5년 만에 인상되고 시내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의 요금도 일제히 오릅니다. 운임 현실화와 또 재정 지원 확충,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 인상 결정엔 근무 시간 단축이 크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설 연휴가 포함된 내년 2월부터는 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15,000여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 인건비만 7,381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상 금액은 지난 10월 도내 통합 일반 버스 요금은 100원, 좌석 버스는 200원 올렸던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냥 시외버스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교통비로. 여기에 서울시는 5년 만에 택시 요금까지 올리기로 한 상황. 새밑 한파 속에 주머니 얇은 서민은 더욱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핵 연구개발 체제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2020년에는 북한이 핵탄두 100여 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북한은 2005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무려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미 정상회담과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 MBC 방송은 북한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기지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북한이 연구와 개발에서 대량 생산으로 옮겨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NBC 방송은 많은 전문가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이라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우리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지를 침범했습니다. 중국의 카디지 침범은 올해만 벌써 8번째인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 군용기가 5시간 동안 3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지를 침범했습니다. 10시 20분쯤 제주도 서북쪽에서 처음 카디지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30분 뒤 이어도 동쪽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11시 50분쯤 포항 동북쪽으로 다시 진입했다 돌아 나온 뒤 오후 3시쯤 최종적으로 카디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중국 군용기를 추적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수상한 항공기를 미리 식별하기 위해 각 국가가 이미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입을 위해선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진입 24시간 전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게 관례입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비슷한 경로로 카디지를 침범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올해만 벌써 8번째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이 우선이고요. 또 그런 침입 시에 한국군의 대비, 반응 이런 것들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국방부는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직통전화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에서 남북 귀빈들은 자리를 번갈아 섞어 앉았습니다.
화합을 보여주자며 북측이 낸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북 행사나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김창수 사무처장을 주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철도의 침묵 서명식과 궤도 연결식, 그리고 서울 평양 표지판까지 모두 우리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북측이 모두 받아들여준 건데 물론 북측이 요청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방안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북측 분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철도 착공식이니까 판문 역사가 다 보이고 철로가 다 보이는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추웠지만 실내가 아닌 철도 옆에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조율한 사항들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의 인원이 북한 개성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조율하는 마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연락의 의미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은 뭐 소통이고 말 그대로 연락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일종의 알선 중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9시와 3시에 정식 회의를 하면서 우리 측 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대리해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종의 알선이라고도 설명하는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하는 거는 야전 군인이다. 그 야전 군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방에서의 지지와 송원인데 북한이 앞으로의 목표를 경제 발전으로 잡은 만큼 연락사무소가 한반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여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연일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금을 높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 측 협상단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초객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 안까지 들고 나오자 연내 협상은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부담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제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된 상황. 아직 양국 협상단은 내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추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최근 공항 갑질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결국 물러났습니다.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 논란이 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다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사자이신 공항안전 요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개인 차원의 사과에 이어 민주당도 김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위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는 사보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 논란이 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주민 앞에서 침뱉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답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빨리 아나무인 민경욱 의원을 교체 당협위원장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염 때문이었다는 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 지사 측은 오늘 최후 진술과 변론에 나서고 특검은 최종 의견을 밝히고서 김 지사에게 구형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 갑, 56억 원어치를 밀수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담배를 산 뒤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가 밀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는데 이 담배는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팔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한 창고 앞에 차가 멈추고 서둘러 박스를 싣기 시작합니다. 차에 실린 물건이 도착한 곳은 부산국제시장 인근의 한 건물. 쉴 새 없이 박스를 나르는데 안에 담긴 건 모두 면세담배입니다. 이모 씨 등 4명은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밀반입해 유통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빼돌린 면세담배는 125만 갑, 56억 원치에 달합니다. 밀수 조직은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를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세관의 간섭 범위는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 반입 시점과 나갈 때 시점만 관여를 하지 그 안에서는 그 업체들이 자유스럽게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면세담배는 부산국제시장 등지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보루에 4만 5천 원 하는 담배는 반값에 판매됐습니다. 세관은 유사한 범행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입주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CCTV가 없는 건물만 골라서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전과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달리는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경찰이 달려가는 남성의 뒤를 바짝 뒤쫓아갑니다.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털어온 35살 이모 씨가 도망치다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수도권과 호남 등 전국을 누비며 빈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연장을 이용해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 장치가 허술한 건물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부터 아래층까지 사무실을 싹쓸이하며 하룻밤에 10곳을 털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4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전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개차 범행을 했고 훔친 귀금속은 종로나 예지동 중고상에 매매했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모습. 경찰은 이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가짜 진단서로 징병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찾아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날 말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군 장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취임 후 처음 분쟁 지역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시리아 철군을 결정하긴 했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슬람 국가 소탕을 위해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장병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We came to al-Assad to share our eternal gratitude for every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가짜 진단서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징병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1968년 아버지 소유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쓰던 병원의 한 족부 전문 의사가 써준 진단서 덕분에
징병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며 해당 진단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사망한 해당 의사의 딸이 아버지가 종종 트럼프를 어떻게 도왔는지 말했었고 도움을 주려고 진단서를 써준 것을 안다고 말한 게 근거로 보도됐습니다. 운동을 즐기던 청년 트럼프가 징병 직전 뒤꿈치뼈 돌출 진단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2년 전 대선 때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Like a lot of people did, numerous deferments because of college, and I had a foot thing, and I had deferment for that. 미 유력 언론이 진단서 작성자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중국이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한 캐나다인에 대해 공개 재판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화웨이 사태 여파로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는 중국의 분노가 미국 대신 캐나다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고급 인민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재판 소식을 알리며 시간과 장소를 함께 공지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잇따라 공개 재판 소식을 보도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에 대한 노골적인 분풀이라는 겁니다. 만약 멍완저우 부회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화웨이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我们希望日方呢能够遵守中日渔业协定，切实地尊重中国渔民的正当的权利，不要干扰中国渔船的正常作业。 앞서 중국은 화웨이 사태 이후 모두 3명의 캐나다인을 체포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1명을 추가로 체포하면서 양국 간 앙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와 JTE 등 중국 통신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분간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날 일출 보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 1월 1일 전국 해돋이 명소들의 해 뜨는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서용수 기자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건 1년 중 빼놓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1월 1일에도 일출을 보러 올 겁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올 적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황금 돼지의 해 첫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동쪽 끝 독도입니다. 아침 7시 26분이면 기해년의 첫 번째 해가 동해안을 붉게 물들이게 됩니다. 내륙에서는 7시 31분, 울산 간절곶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 제주 성산일출봉 7시 36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출 시각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30m만 올라가도 평지보다 1분 일찍, 600m 높이에선 5분, 1200m에서는 7분 일찍 첫 해를 만나게 됩니다. 해발 고도가 약 100m인 이곳 서울 응봉산에서는 평지보다 2분 정도 일찍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부터 세종시를 시작으로 초등학교에서 입학 전 예비 소집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첫 단계인 만큼 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나 가정 방문을 받게 되고 그래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오늘 같은 강추위에 빼놓을 수 없는 여성들의 필수품, 바로 어그부츠인데요. 따뜻해서 즐겨 신는 어그부츠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어그부츠는 밑창에 굴곡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족저근막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약 3cm 전후에 뒷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시간 동안 카카오톡으로 분만짓을 했다가 신생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3년 전 진통을 느낀 산모가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밖에 있던 담당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메신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는데요.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부부에게 1억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사건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엔 오사카의 전철 안에서 일본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한국인으로 착각해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철에서 이상한 사람이 우산으로 찌르려 하고 발길질을 했다며 당시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요. 남성은 여성이 한국인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협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혐한 행위에 일본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얼굴이 하루 만에 확 달라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딘가 부어 보이는 눈, 평소와 달리 뿔테 안경까지 쓰고 등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온 정 대표.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증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확 달라진 인상에 누리꾼들은 다소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한편 정 대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이 수술 때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표현 하는데요. 이 친구는 머리가 끼는 걸 몰랐나 보네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보입니다. 머리에 빨간 플라스틱 통을 쓰고 있는데요. 몸통을 보니 양인 것 같긴 한데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요? 이런, 사료를 먹다 모기통에 머리가 끼고 만 거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귀여운 녀석이네요. 아방가르드, 예술 용어인 줄 알았는데요. 전위부대라는 프랑스의 군대 용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도 어색하진 않겠네요. 땅 위에 뚜껑이 열리고 안에서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더니 폭죽이 터지듯 갑자기 화염이 치솟는데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는 무언가. 러시아의 미사일, 아방가르드의 첫 발사 장면인데요. 무려 6,000km 떨어진 목표물도 맞힐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가졌다네요.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스머프가 올해로 환갑이 됐다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엔 영원히 개구쟁이 스머프겠죠? 2명이 들어야 하는 엄청난 크기의 케이크. 함께 초를 불고 케이크를 자르는데요. 누구 생일이냐고요? 생일에 맞은 건 스머프. 이분은 원작자의 딸입니다. 변함없이 귀여운 모습이지만 스머프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는데요. 귀엽단 말 계속 써도 되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얼리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6도, 서울은 영하 14.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거세게 몰아치면서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대관령 영하 28도 선, 서울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의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호남 서해안과 충청 북부,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북부는 아침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 최고 20cm, 호남 서해안과 그 밖의 제주에서는 2에서 7cm, 충남 북부와 호남 내륙으로는 1에서 3cm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15.6도, 안동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전주와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